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곽정호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곽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소아청소년 치아 외상은 부모로서 빈번히 겪는 일입니다. 유치열에서는 약 30%, 영구치열 학령기에서는 약 25% 정도가 외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네. 대개 넘어지거나 부딪혀 발생하는 치아 외상은 상악 앞니 손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관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활동,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소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치아 외상과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활동력이 남다른 소아 청소년들은 뛰어놀다가 무엇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킥보드나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지거나 뿌리째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후유증 없이 치아 외상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과 치료에서 이런 치아 외상 치료가 중요한 이유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흔히 충치 치료 등으로 치과를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치아 외상 치료는 그보다 좀 더 빠른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과 진료에서 치아 외상은 초응급 상황으로 봅니다. 치아는 다치면 말끔하게 새살이 돋는 피부 조직과는 달리 저절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 외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첫 응급 처치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요.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진료를 미루다 보면 증상이 악화돼서 치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유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어차피 빠질 일하고 처치를 미루거나 소홀히 했을 때 추후 영구치의 올바른 매정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가급적 30분 이내에 빠지거나 깨진 치아를 치료하면 손상된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치아 외상 치료에는 이제 골든타임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아가 손상됐을 때는 되도록 빨리 치과를 찾아서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아 청소년기에 치아 외상이 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치가 하나둘 빠지고 영구치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소아 청소년기에는 특히 치아 외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혼합치열기에는 치아 뿌리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데다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도 무르기 때문에 치아에 직접 가해지는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충격이라도 치아 외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움직임은 활발한데 주의력이 떨어지다 보니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실제 만 12세 아동의 33.5% 정도는 치아 외상으로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치아 외상은 꽤 많은 아이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대처법, 치료법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먼저 치아 입을 수 있는 외상의 종류부터 좀 살펴볼까요? 치아 외상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것에서부터 치아 위치 각도가 틀어지고 치아 일부가 깨지거나 통째로 빠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치아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것을 파절,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것을 탈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파절과 탈구 이 종류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상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다시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첫 번째로 파절에는 치아의 손상 정도나 부위에 따라 금이 가는 것을 균열, 치아의 머리 부분이 부러지는 치관파절, 치아의 뿌리 부분이 부러지는 치근파절, 머리와 뿌리가 동시에 부러지는 치관치근파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탈구는 치아 동요가 없지만 경미한 손상을 받은 진탕, 약간의 치아 동요를 보이는 아탈구, 치아가 머리 방향으로 변이되는 정출, 측방으로 변이되는 측방탈구, 치아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완전탈구, 치아가 뿌리 방향으로 잇몸뼈에 박혀있는 상태인 함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치아 외에 잇몸 등에도 좀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아 외에도 치아 주변에 잇몸이나 입술 등이 찢어지는 열상이나 멍이 드는 좌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좀 흔히 볼 수 있는 치과 외상은 어떤 걸까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외상은 치아 머리 부분이 부러지는 치관파절입니다. 특히 위쪽 앞니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위치 때문일까요? 아니면 앞니가 다른 니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치아 위치 때문인데요. 위쪽 앞니가 모든 치아들 중 가장 앞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해 흔히 손상받는 부위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치아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빠지는 건 여러 가지 외상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구치가 아니라 유치잖아요. 그런데도 좀 치료를 잘 해줘야 될까요? 손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 예를 들어 살짝 깨진 정도는 유치 같은 경우 치료가 필요 없이 추가적인 관찰을 통해서 지켜보면 됩니다. 영구치와 다르게 이후 치아 변색이 있어도 통증이나 염증과 같은 증상이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신경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경이 노출된 정도의 손상이 있다면 통증과 추후 치근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경치료를 시행하고 치아 형태를 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치아 손상이 없더라도 만약에 입안에 출혈이 있거나 그러면 치과를 바로 좀 찾아가야 할까요? 네,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구강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치아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래도 엑스레이 촬영으로 치아에 미세한 실금이 생긴 경우나 치아 뿌리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입술 안쪽이 많이 찢어진 경우에는 소독이나 봉합술 등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유치의 외상이 영구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요? 유치 외상은 영구치와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의 뿌리와 영구치의 싹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유치 외상 시 영구치의 손상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유치 외상으로 후속 영구치 싹의 위치가 변한다거나 맹출 이상, 반점 형성과 같은 형태 이상 등의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파악하려면 방사선 촬영을 토대로 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고 치아 뿌리 쪽에 염증성 소견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구치가 아닌 유치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빠지거나 부러지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요. 또 밥 먹을 때도 불편할 것 같은데 혹시 발음상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할까요? 영구치 교환 시기는 보통 만 6, 7세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유치 앞니가 이 시기보다 너무 일찍 빠지게 된다면 발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진 유치 자리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 치열에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도 궁금하거든요. 그 유치가 빠진 자리로 인해 인접치아들이 쓰러지면서 영구치가 공간 부족으로 인해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이소맹출이 생길 수 있고요. 이에 공간이 아예 막히게 되면 영구치가 구강 내로 나오지 못하는 매복 현상이 발생하므로 치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 공간을 유지하는 어떤 장치를 이용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유치가 너무 일찍 빠지게 되는 경우, 특히 유치 어금니가 빠지게 되면 주변 치아들이 기울어지면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간 유지 장치를 이용해서 유치가 빠진 자리의 공간을 유지시켜 영구치가 올바른 위치에 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공간 유지 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의 가철성 장치와 금속 장치물을 치과용 접착제로 고정하는 고정성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아 외상이 있을 경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은 이 치아 변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치아 변색은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변색 치아는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경과를 잘 관찰해야 하는데요. 일시적인 증상으로 색깔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영구치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경치료를 시행하거나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치료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변색 후에 만약 염증이 발생했다면 치아 발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의 변색은 좀 꾸준히 관찰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면 된다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영구치의 변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영구치의 변색은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서 치아 신경의 생명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면 신경치료와 치아 수복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외상치아의 뿌리 흡수 발달 저해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 외상이 결국 영구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외상을 입은 치아가 유치라고 하더라도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료 예로 좀 들어가 볼게요.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다. 그럼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할까요, 선생님? 금이 간 경우에는 통증이나 시린 증상이 없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주기적인 관찰을 하기도 하나 증상이 있다면 부러진 경우와 동일한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 치아가 부러진 경우에는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범랑질, 즉 치아의 제일 바깥층이 살짝 깨진 정도라면 부드럽게 다듬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신경 노출이 없는 파절의 경우는 부위의 크기에 따라 레진 수복 또는 크라운 수복이 필요하며 신경 노출이 있는 파절의 경우에는 신경 치료 후 크라운 수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레진, 뭐 크라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두 가지 차이는 뭔가요, 선생님? 레진은 치아색과 동일한 치과 재료로서 직접 수복하는 것이고 크라운은 치아 전체를 삭제 후에 본을 떠서 제작하여 치아에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치에다가 레진이나 뭐 크라운 치료를 했을 경우 영구치가 나오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예,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유치가 아니라 영구치가 아예 빠진 경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영구치가 아예 빠진 경우 재식술을 합니다. 재식술이란 치아를 빠른 시간 내에 원래의 위치에 재식립하여 동요도가 없는 인접치아와 묶어서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빠진 치아를 다시 넣어주는 건가요? 그러면 치아가 빠진 후에 좀 바로 재식술을 해야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좀 고정이 되겠네요. 네, 빠진 치아를 다시 넣어서 재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재식술의 성공 여부는 치아가 빠지고 난 후부터 다시 원래 위치에 재식립될 때까지의 경과 시간에 매우 좌우되는데요. 30분 이내 재식 시 90% 이상, 30분에서 90분은 43% 정도, 90분 이상 경과 시 7%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빠진 치아를 얼마나 잘 유지해서 내원하느냐입니다. 빠진 치아는 우유나 식염수에 담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네. 혹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입안 혀 밑에 넣어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식술 후에 혹시 치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경우 그럼 다시 좀 제거를 해야 할까요? 네, 재식술 후 치아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염증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림으로 결국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치아가 아예 빠진 경우가 아니라 조각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조각 난 치아를 가지고 오면 붙이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조각난 부위나 조각 크기에 따라서 접착 가능 유무가 결정되는데요. 조각난 부위가 잇몸 하방으로 깊숙이 위치하거나 조각 크기가 너무 작으면 접착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부러진 치아 조직이 건조된 상태로 보관됐다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치아 색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우유나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해 보관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재식술에 성공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플란트 같은 치료를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성장기인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잇몸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임플란트를 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심미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공간 유지 장치를 하고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인공치를 포함한 장치를 가철식이나 고정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치아 외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래도 그 이후에 좀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하겠죠. 네, 외상을 받은 치아는 치료를 받고 난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찰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이 자세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외상이 일어난 후에 병원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골든타임 언급도 해주셨고 조각난 치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 치아 외상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첫째, 현장 응급 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입안에 출혈이 심하다면 일단 지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강 내 출혈을 막아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부러지거나 빠진 치아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진 치아가 오염이 됐더라도 절대로 닦거나 물로 씻어서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치아 손상을 막기 위해서 재빨리 차가운 우유나 생리식염수 등에 담가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둘째, 즉각적으로 치과 방문을 해야 합니다. 출혈이 멈추고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치아 잇몸 상태를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은 외상치아의 관리입니다. 외상으로 약해진 치아 잇몸에
불필요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일단 치아와 잇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고 칫솔질 할 때도 부드러운 칫솔로 조심스럽게 닦아야 합니다. 통증으로 칫솔질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고 식사 후 입을 자주 헹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치아 외상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전해 주시죠. 아이의 윗 앞니가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 같은 사고여도 치아 손상이 더 심각하게 유발되기도 합니다. 아, 이러한 치열과 구강 형태를 지닌 어린이는 학령기 이전에 연령이어도 구강 습관 개선 및 치아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시기 판단을 위해서 치과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운동 시 외상을 예방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강 내 보호 장치인 마우스 가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외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열 가소성 소재로 변형이 가능한 가철성 마우스 가드부터 맞춤형 마우스 가드까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소아 청소년 치아 외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곽종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